이 책이 뭐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사실 외교사죠. 그래서 1950년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최근까지 역사를 쭉 훑어오는데 우리가 오늘 다룬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로 60년대와 70년대에 걸친 이제 동아시아 이 미중일 세 나라의 어떤 외교사인데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사가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부분이라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이제 느껴졌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건 뭔가 이게 거인들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중국의 주된 주인공은 등소평, 모택동, 주은래 뭐 이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야말로 그 인민해방전쟁이라고 하는 그 국공내전과 이제 항일 전쟁을 거치면서 정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그 10억 뭐 이 당시에는 한 8, 9억 좀 됐겠죠. 인구를 책임지는 중국의 지도자로 올라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의 표현이 재밌잖아요. 뭐 중국의 철인왕들, 필로소퍼 킹. 왜냐면 중국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양고전을 다 학습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삼국지부터 뭐 많이 읽었다고 보는 거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좀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철인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양반들은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과 요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국익을 앞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이 당시에는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60년대, 70년대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소련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사실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련이라고 하는 강력한 적 앞에 미중일이 협력하는 국면 협력하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게 이제 60년대와 70년대 역사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좀 재밌는 점은 중국에는 모택동 그 주은래 등소평이 있었다면 일본에는 이제 일본에도 의외로 되게 이제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뭐 하토야마도 나오고 뭐 재밌는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저는 다나카 가쿠에이하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그 사람들은 사실 저희는 일반적으로 낙하손에는 전두환 정권 때 같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별로 이미지가 안 좋고 되게 악인이라고 이제 흔히 생각을 하는데 전두환 편이라고 생각해서 다나카 가쿠에이는 사실 일본 만화를 보면 많이 나와요. 일본 그 만화나 소설 같은 거에 보면 일본 정치의 흑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로키드 마틴 사건으로 이제 뇌물을 받아서 물러났다고 이 책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물러난 이후에도 일본 정치를 뒤에서 좌지우지하고 언젠가 자기가 기회가 되면 다시 총리로 복귀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처럼 아베도 총리를 한번 했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했잖아요. 그것처럼 아베는 아마 지금 스가한테 맡겨놨지만 언젠가 기회 되면 다시 또 복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다나카 가코에이도 자기가 언젠가 상황이 되면 다시 총리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계파 정치를 조종하면서 여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뭐 정치 게이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대주주고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 다나카 가쿠에이나 나카소네 우리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뭡니까? 전혀 정치적인 이렇게 배경이 없는 사람. 사실 지금 아베 신조나 심지어 고이즈미 이런 사람들 다 정치 2세, 3세 정치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때 다나카 가쿠에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나카 가쿠에이는 별명이 뭐였냐면 평민관백이라고 했어요. 평민관백. 이제 자기를 누구랑 많이 비유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있죠. 우리는 풍신수기를 굉장히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쳐들어왔으니까.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 풍신수길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배경 없이 진짜 흑수저 출신으로 시작해서 당대 본인의 능력만으로 출세한 사람이거든. 근데 다나카 가쿠에가 현대의 풍신수길인 거야. 현대판 어떤 도요토미 히데요시인 거죠. 아무런 다른 사람들은 다 2세, 3세 정치인인데 아무런 배경 없이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일본 총리가 됐고 일본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막후 실력자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이지 유신 때부터 이어져 오는 이른바 초슈번의 어떤 이런 거에 좌우되지 않고 자기의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중국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노선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쨌든 뭐 굉장히 문제는 많고 뭐 비리도 많이 저지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감옥 이렇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다. 뭐 이 표현이 이제 아마 이 사람 때문에 나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나카 가쿠에이가 유명한 게 이제 일본 열도 개조론이라고 해서 일본을 그 신칸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이란 나라를 엄청나게 이게 그 개발하는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그 우리나라에서 유시민 씨가 그 대한민국 개조론이라고 일본 열도 개조론을 좀 패러디해서 이제 그런 책을 쓰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양반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책도 잠깐 나오지만 독일엔 또 빌리 브란트 같은 또 거인이 있어서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 사과를 또 이제 무릎 꿇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전체적으로 이 책이 이제 6, 70년대 한참 이제 이렇게 미중 일본이 서로 소련을 상대로 해서 협력하면서 이제 협력하다가 나중에 파국을 맞고 뭐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드는 느낌은 이제 결국에는 이 한반도를 우리는 한국인이잖아요. 여기서 사실 한국은 철저하게 조연이거든요. 이 역사에서 한국은 행위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액터가 아니라 팩터다.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의 변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뭐 이렇게 그 미중일 같은 강대국들이 외교를 할 때 그래 뭐 한국도 있지. 한국 입장도 조금은 고려해야지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냥 행위자 수준도 못 되는 그냥 변수 정도로만 묘사가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변수를 넘어서서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뒤쪽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미중일 간의 이 동북아 외교사에서 큰 역할을 그나마 했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뭐 유명하잖아요. 김대중 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이라고 해서 일본과의 관계도 굉장히 개선을 했고 또 미국으로부터도 뭐 클린턴 대통령이 뭐 한반도의 뭐 운전대는 당신이 잡으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햇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서 이제 김대중 정부 5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외교적으로 적극적인 주도권을 발휘했던 이제 그런 시기였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김대중이란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 굉장한 지명도를 미중 그 일본 사이에서 다 쌓게 되는 거죠. 일단 일본의 망명 갔다가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굉장한 유명인사가 됐고 그리고 또 미국에 오래 망명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오래 망명가 있다 보니까 뭐 에드워드 케네디라든가 그럼 미국의 또 정치인 명사들 우리 미국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김대중 대통령 그 망명 시절에 되게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벗어준 그 선물해준 넥타이에 거기 얼룩이 묻어 있는데 그것까지 안 지우고 안 빨고 그대로 지금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일화가 알려질 정도로 이 김대중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명도, 이 세계적인 셀럽으로서의 지명도가 그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뭔가 외교적인 행위자로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존경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려면 그런 이제 어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좀 지명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반기문 총장이 좀 아깝죠. 그 양반은 이제 국제적인 그게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서 좀 자질이 없으셨는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드는 생각은 그러면 한일 관계 결국 이제 우리는 이제 미중 갈등은 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한일 관계가 지금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고 이번에 강창일이라고 하는 전 3선인가 4선 하신 국회의원을 이번에 일본 대사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아까 발제도 잠깐 나왔지만 등소평이 그 센카쿠 열도 관련해서 이제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등소평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과거 일본 지도층과의 비공개 회담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중일 지도층보다 더 지혜로울 여기 다운표 쳤죠. 다음 세대에게 이 문제를 맡기겠다라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별거 아니라는 듯이 툭 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 등소평 정도 되는 정말 세계적인 그 인지도와 브랜드를 가진 그 거물 정치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이제 중국 내에서나 뭐 이런 반발이 안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건데 참 우리나라에서 한일 위안부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 한번 정부가 합의를 했던 걸 박근혜 정부가 합의했던 걸 우리 정부가 어쨌든 뒤엎은 모양새가 됐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한국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사실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한일 관계는 꽁꽁 얼어붙어 있고 뭐 이 상황이 뭐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싶고 아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 다음 정부가 한일 관계를 풀어내면서
뭔가 이제 중국과의 관계, 미국 북핵 문제도 풀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외교적 과제가 산적하게 놓여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이 다음 정부를 준비하시는 캠프에 계신 분들이 이런 책을 좀 읽고 같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드리고, 우리 최시은 국장님, 제가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냥 발언권을 드릴게요. 최시은 국장님부터 오늘 소감 어떻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읽었는데 앞에 서문만 읽고 저는 사실 이 외교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 정당이 약간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외교는 좀 많이 공부했는데 외교사를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외교 되게 많이 외교 부분 볼 때는 큰 줄을 좀 보면 좀 이해가 돼요. 나간 부분까지는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갈라먹는 시기였다. 다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되게 미미한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이 막 패권을 갖다가 이제 최근에는 진짜 미중으로 이제 지각 변동이 이제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했나요? 구한말 이후에 가장 그 복잡한 외교사로 저희가 들어가는 세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도 이런 거물 정치인들 문인네라든가 마오쩌둥이라든가 정석영 분 크게 좀 외교하고, 그리고 이 키신저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인품에 되게 감화가 되잖아요. 외교라는 게 상당히 이런 최 국장님 말씀 다 하셨나요? 네, 그럼 다음 분 우리 전우겸 들어와 있었는데 예. 안녕하세요. 준호겸입니다. 소감. 책을 안 봐서 잘 내용 모르는데 아까 말씀하신 마무리 안 했어요? 아직? 저도 아까 그 최 국장님 하신 말이랑 비슷한데 진짜 거의 무슨 전설의 이름들이 나와가지고 주은내니 마오쩌둥 등등등등 키신저니 사실 갑자기 이건 딴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지금 아베나 시진핑 이런 사람들도 나중에 한 세계사가 굉장히 그때 중병 있던 시절에 비하면은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외교상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해전되는 나름이 별로 없고 사실 무역 문화 전쟁 정도니까 사실은 앞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게 중요하다 생각했고요. 세스님 아까 말씀하실 때 맞전에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규명 씨도 다음은 김규명 씨. 잠깐. 지금 들리나요? 네. 저도 최근 는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연도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주제도 그렇다고 한쪽에서만 쭉 얘기를 하다가 반박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아저씨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하듯이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산 갔다가 저산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할 때도 그게 좀 뭐야 이거 맞나 이러면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앞서 말했듯이 개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키신저나 덩샤오핑이나 저걸란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보면서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아시아 국가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최대한 전쟁 위험이 좀 덜어지고 아무래도 또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핵사일로이니까 뉴클리어 싸움 최대한 서로 군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 일찍에서 특히 오장 같은 경우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미국에 있어서는 또 대륙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일본의 군비를 좀 증강시켜야겠다는 요구들이 있고 또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편이면서도 같은 자유진영 안에 있으면서도 일본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또 일본의 과거 전력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이거를 이제 이 옆에 있는 한국 팩터가 되어버린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생각 계속 하면서 좀 책을 읽고 정리를 발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 꺼져 있어요. 기자님 마이크가 꺼져 계시거든요. 기자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네네네네. 알아요. 김교수 대표님. 제가 이야기하면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언론이 있었다시피 아주 재밌게 구성되어 있고, 앞에 말제도 나왔지만 연도가 순차적으로 되긴 근데 키신저의 출신, 그리고 키신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그러니까 독일과 전쟁을 맺었던 일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문제. 또 주얼레가 일본을 유학 갔다 1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감정이 달랐다는 점. 이런 식으로 외교를 크게 결정지었던 이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역사의 결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게 됐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제가 놀랐던 거는 야스쿠니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만 그게 원래부터 저는 합사되어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뒤에 70년대 후반에 합사됐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 천황도 반대해서 결국 일본 천황처럼 이것이 다른 나라 외교 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줄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천황이 야스쿠니에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 글을 보고 알게 됐거든요. 그런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많은 역사 이면을 보여주는 게 이 책의 상당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2장까지 흘렀던 거는 중국, 일본 이것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형태의 전략적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을 대했는지 이 문제를 좀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 앞부분 즉 뭐 한국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키신저를 통해서 중국과 수교할 시점에서는 미군이 우리가 일본에 주둔해야만이 아시아 평화가 유지된다. 이것을 중국 정부도 결국 인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갔다는 점 이런 것도 상당히 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것 같고요. 반대로 중국은 일본을 가능한 미국으로부터 떨어뜨려내기 위해서 초반에는 역사 의식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 문제를 대체로 좀 폭넓게 아주 포용적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싸움을 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하고 일본이 우리 쪽으로만 끌어온다면 그러니까 무역 문제 이런 거 다 이제 종합되어 있었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센가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과거에 70년, 80년대 이전보다 훨씬 더 우리가 역사 문제가 오히려 그 전쟁이 있고 나서 5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오히려 더 부각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흥미진진하고 이후에 장애가 더 재밌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찍 30분부터 들어왔는데 접속이 안 됐다가 아주 45분부터 접속됐거든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발제도 잘 들었고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영 변호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책이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려웠고 모르겠어요. 뭐 문과생인데도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앨런 그린스판 책보다 조금 더 읽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발제하는 것도 좀 힘들었고. 근데 아까 윤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한국은 어디에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되게 들었고 얼마 전에 최 보좌관님께서 이코노미스트 그 표지에 뭐 한국이랑 일본 뭐 이렇게 미국이랑 다 같이 이렇게 손잡고 있는 그런 표지가 나왔다고 하셔갖고 기사를 찾아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는 게 뭐 바이든 행정부가 G20 같은 그런 느슨한 협의체를 통해서 주요 동맹국들, 뭐 한국을 포함한 그런 국가들이랑 협력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중국에도 좋다라는 그런 좋은 얘기가 적혀 있어서 한국도 조금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영 기자님입니다. 네, 또 사실 보지는 못하고 오늘 회를 통해 요청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전에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뭐 중국은 러시아랑 좀 가깝고 미국은 일본과 가깝고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60년대, 70년대 때는 오히려 미일중이 그 반소련 기치로 뭉쳤다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또 하나 또 재밌었던 부분은 이것도 역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저도 그 야스쿠니 신사에 전범들이 원래부터 합사가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78년에 합사가 되어 그 이후로 좀 일본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봄에 좀 정의연 사태 같은 거 이제 일본과의 외교 문제를 언제는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고노다마 때도 그렇고 사실상 뭐 일본 정부랑 우리나라 정부랑 이거를 해결을 안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뭔가 이런 대안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뭐 일본 정부의 법적 대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좀 논의가 비판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스스로도 굉장히 좀 새로운 생각도 많이 해보고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뭐 중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 해결했던 과정들이 나와서 좀 그 부분도 흥미로웠고 아직도 답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일본과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많이 고민을 해야 이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나라 포지션을 잘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가연 작가님. 네, 저는 어제 책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분들이 어려웠던 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연도가 없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건 뭐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어려웠던 부분은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사례를 많이 조사한 것까지는 되게 잘했긴 한데 그 사례가 어떤 주장의 근거인지가 되게 이 분위기를 읽는데 이 사례가 (139페이지에) 그 78년에 그 일본이랑 중국이랑 평화 5호 조약이 체결됐다고 그러고 여기 호텔방에서 울었다고 손오다가. 그런데 저는 약간 이 부분 보면 약간 제가 울 뻔했거든요. 왜 울었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약간 아니 이 정도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이걸 원했나라고 싶었는데 약간 근데 앞에 내용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일본이 원했다라는 내용은 안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못 읽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약간 이거 읽는데 도대체 이 앞에 내용이랑 이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가 전 약간 헷갈려서. 그리고 하나만 더 약간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190쪽? 190쪽 맨 아랫부분에 아베가 미국이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이 너네가 대미 무역 흑자 기록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일본이 그거 당연한 건데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온 건지가 약간 진짜 이게 감이 안 잡혀서. 그래서 저는 약간 솔직히 여기서 서디하면서 막 이렇게 힘들었던 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었는데 근데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책을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은 그냥 안 써도 될 부분인데 그냥 썼구나 약간 정리가 되긴 하는데 처음 볼 때는 진짜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 책이 지금 일본이랑 중국이랑 미국 얘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수반에는 안 나오는데 그 60년대, 70년대까지는 소련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중국이 소련에 대해서 되게 막 약간 그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랑 미국이랑도 되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 그 중국이랑 소련이랑 무슨 지식이 없어서 약간 그 앞부분에는 소련 얘기도 좀 넣어줬을 생각이 뭐 저는. 이분이 약간 투머치 토커여가지고 너무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책이라 이제 뭐 이야기꾼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우리 민지홍 비서님 마지막으로 민지홍 비서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도 송가연 작가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이따가 갑자기 문이 돼가지고 중일 협상을 체결했다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 맥락이 뚝뚝뚝 끊겼다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읽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신에 이제 신기한 건 많았던 게 일본이 1950년대에 중국이랑 접근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모택동이 이제 일본하고 직접 수십 년 이상 전쟁을 했던 모택동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이 중국이랑 가까워진 거라고 미국이 또 해방 놓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결국에 평화협상을 맺는 과정에서 이제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라든지 그 갈등을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워낙에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이 무사하게 넘어간 점들이 놀라웠고 그런데 이제 당시 잠깐만요. 지금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이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일본, 중국 다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그 일들을 겪었던 세대들이 아닌데 오히려 갈등은 그때보다 더 심해졌단 말이에요. 과거사라든지 역사 영토 문제라든지 갈등은 더 커지고 있는데 그 과거에 진짜 뛰어난 거인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문제들을 직면한 정치인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 라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얘기하시다가 아베 얘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베는 정치권에 돌아오긴커녕 감옥에 가시지 않을까 지금
지금 수상이 누구였더라? 지금 수상께서 그 누구지? 네, 스가 총리가 그 검찰을 움직여가지고 지금 아베 총리를 전 총리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있더라고요. 네, 추윤 갈등 말고 아무튼 그 감옥을 보내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베가 돌아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미중 갈등 하려고 이 책을 쓰신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간단히 누군지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우리 국회 신성장학파 카톡방에 있는 분이시겠죠 아마? 한승철님? 음소거 푸셔야 돼요. 예,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본인 소개. 이라고 네, 합니다. 소개. 잘 들리시죠? 네네, 잘 들립니다. 예, 예. 네네. 예, 만나서 이렇게 늦게 반갑습니다. 저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왔냐고요?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예전에 SI 듣고 소개받아서 그 참석하게 됐는데 경제라든가 뭐 시사 분야 같이 책 읽고 공부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줌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처음인데 되게 낯설고 좀 재밌긴 하네요. 네, 좀 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 끝나가지고 오셨는데 이미 발제 다 끝났어. 책 발제도 다 마쳤고 소감도 다 돌아가면서 얘기해서 오늘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쨌든 줌으로만 한 건 오늘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스터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해본 거에 좀 의미를 뒀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최병천 보좌관님이 오늘 제주도 내려가셨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참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처럼 소수의 인원은 뭐 발제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은 오프라인 모여서 거기 모여고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렇게 줌으로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줌으로 집에서 참여하실 분은 집에서 참여하시고 현장에 와서 뭐 발제나 직접 하실 분은 또 현장으로 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 온 사람들은 끝나고 같이 디프리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 스터디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우리 끝나기 전에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 되니까 책 있으신 분들 책 좀 이렇게 꺼내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책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자, 책 나오게 해주세요. 책 나오게. 자, 하나, 둘, 셋. 찍어졌나?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네, 된 것 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봐요. 빠이빠이.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